여러분은 혹시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가 다시 나타났을 때의 감정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자신이 죽게 된 진짜 이유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18년 전 실종된 한 여자의 귀환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왜 사라졌고 왜 돌아왔을까요? 그날 서희진은 낡은 시골 저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우거진 잡초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몇 년은 닿지 않은 듯한 정문. 손에 들린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기억 회복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서희진의 발걸음이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거실의 벽시계는 2007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18년 전, 바로 이 집에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는 죽었다고 믿었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끌고 갔던 사람의 얼굴까지도. 희진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김도진의 서재, 아들 민재의 사진이 걸린 거실 벽,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뒤에서 가격했던 그 순간. 기억은 조각났다가 다시 붙여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희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엔 아직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네.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이제는 중소기업의 CEO로 성공한 그는 기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그 속엔 지금의 아내 최서영과 고등학생이 된 아들 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직전 비서가 메모를 하나 건넸습니다. 방금 도착한 등기입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서희진입니다. 김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첫 번째 아내, 18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사람의 이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도진 씨, 나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날의 진실도.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되돌려줄 차례예요. 김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희진은 돌아왔고 그녀의 복수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진은 사무실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기봉투 안에는 편지 외에도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2007년 5월 18일 밤 집거실에서 찍힌 흑백 CCTV 캡처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김도진 본인이 무언가를 들고 서희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진은 등을 돌리고 있었고 다음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으로 기억은 사라졌고 그 이후 희진은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김도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건 폐쇄했는데 어떻게. 그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 군이 상담실에 있다고 합니다. 김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기억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편 희진은 그날 밤 잠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청량리 근처의 작은 모텔 방 안, 벽지 한 귀퉁이에 박힌 곰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그 집을 나서며 느꼈던 공포.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감정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희진은 탁자 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미 김도진의 회사 자금 흐름과 과거 이혼 신고서 위조 사실까지 파악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입가를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재만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희진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시작된 18년의 침묵은 이제 되돌아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진은 아들 민재를 마주했습니다. 민재는 어딘가 어두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꿈을 꿨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김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라니, 무슨 말이야? 내 엄마는 서영이잖아.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른 엄마였어.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김도진은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린 시절 생모에 대한 기억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며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희진과 다투던 끝에 그가 밀쳤던 기억. 그리고 희진이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던 모습. 그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채없이 실종으로 정리했고 친구인 경찰관에게 부탁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진이의 거짓 위에 쌓은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서희진은 모노톤에 칠이 벗겨진 낡은 모텔 책상에 앉아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송정우 기자, 사회부 탐사팀. 제목, 2007년 청파동 실종사건 살아 돌아온 피해자입니다. 내용, 저는 2007년 5월 18일 실종된 서희진입니다. 당시 수사에서 자발적 가출로 결론났던 그 사건의 진짜 가해자,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이제 밝히려 합니다. 제 증언과 증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메일을 보낸 뒤 희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나를 찾지 않았던 세상에. 이제 내가 다시 나를 증명해야 하다니. 다음 날 송정우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서희진 씨 맞습니까? DNA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치아엔 그날 도진 씨가 휘두른 컵 파편이 박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인터뷰 합시다. 익명 조건으로 먼저 시작하죠.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찾으려는 건 단지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도진은 회사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엔 계속 진땀이 났고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우리의 매출 구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쪽 벽에 붙은 TV 화면에 실시간 뉴스 속보가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단독 2007년 청파동 실종 여성 생존 확인 기자회견 예고. 김도진의 입에서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진이 돌아온 것, 그 사실 하나로 그의 현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집으로 돌아와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엔 오래된 녹음기 하나와 희진의 유서로 위조해 제출했던 메모지, 그리고 CCTV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녹음기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찾기 전에 없애야 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희진은 이미 그 하드디스크의 복제본을 손에 넣고 있었고 유서 원본과 위조본의 필적 비교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민재는 방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청파동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한 결과 수많은 기사와 포럼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그 사건,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남편이 너무 빨리 재혼했잖아요. 민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너무 빨리 재혼했잖아요. 그 문장이 그의 가슴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손, 자장가. 그리고 민재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그 목소리는 지금의 엄마, 최서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엄마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18년 만에 다시 시작된 모자의 인연, 그리고 드러나는 과거의 진실. 서희진의 복수는 이제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의 한 커피숍. 송정우 기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여자는 긴 모자를 눌러 쓴 채 얼굴의 절반을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인생을 2번 죽인 거였죠. 송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진 씨. 지금 가장 먼저 밝히고 싶은 진실이 뭡니까? 희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 아들이요. 민재. 그 아이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 전까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송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재 군과 먼저 접촉하겠습니다. 신중하게요. 하지만 희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만나야 해요. 아이가 제 기억을 품고 있다면 그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 시각, 민재는 혼자 강북의 한 공영 도서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청파동 실종 사건 피해자 증언 예고라는 기사를 보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끌림에 이 도서관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희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재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젠 제법 큰 키와 단단한 어깨를 가진 소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청파동에 사셨던 분이세요? 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재야. 나 기억해? 자주 피아노 불러주던 목소리. 민재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가끔 꿈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 줄은. 희진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야. 내 진짜 엄마. 민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희진은 민재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다 해줄게. 절대 다시 널 잃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도서관 맞은편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2번 작게 울렸고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수신자, 김도진 사진 첨부 메시지, 서희진, 민재 접촉 확인. 다음은 김도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컵을 쥔 손을 떨궜습니다. 바닥으로 깨진 유리잔 파편이 흩어졌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는데. 그날 밤
김도진은 서재에서 서류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이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 재산 세탁 자료, 위조 서류, 그리고 허위 신고 내역들을 하나하나 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태울 때마다 이미 그것의 복사본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그 시각 송정우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서희진이 보내온 과거 김도진과 최서영이 나눈 대화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거야? 아무도 안 찾아. 증거만 없으면 돼. 근데 도진 씨, 만약 살아있다면? 그럴 리 없어. 내 손으로 직접. 송 기자는 소름이 돋은 채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여자의 귀환이 한 도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이름 아래 묻혀왔던 수많은 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밤 11시 김도진의 집 최서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찻잔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 도진의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본 것입니다. 서희진, 민재 접촉 확인. 최서영은 손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왔구나. 결국 그 여자가. 바로 그때 김도진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서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해 보여요.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이 살아 있었어. 그 말에 서영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재까지 만났고 기자도 붙어 있어. 증거까지 넘긴 모양이야. 서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 했던 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했던 말들. 다. 서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도진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게 해야지. 아직 우리가 가진 것도 많아. 그 순간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인, 미확인 발신자 메시지,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사라질 뿐. 도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송정우 기자는 방송국 제작진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 스토리가 아닙니다. 18년 전 실종된 여성이 돌아와 가정폭력, 실종 위조, 불법 재산 축적까지 밝히려는 거예요. 제작 책임자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서희진 씨, 익명 인터뷰는 계속 유지할 건가요? 송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얼굴 공개하겠답니다. 그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시각, 민재는 혼자 방에서 엄마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함께 올라온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파동 실종 여성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그 남편 지금 중소기업 CEO지? 민재는 잠시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댓글들. 별표, 그 남자, 재혼도 엄청 빨랐잖아. 별표, 기자 나와서 말 좀 해봐라. 사건 다시 파헤쳐야 한다. 별표, 그 아들놈은 뭔 죄냐. 민재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방에서 나와 아버지의 서재문 앞에 섰습니다.
아빠.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내 엄마야? 도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내 엄마였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이제 한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서희진의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 서희진은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중이라지만 그녀는 이미 그 어떤 무대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조명 괜찮으세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옆에 놓인 작은 손거울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의 군인처럼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송정호 기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되진 않나요? 희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후회요? 18년 동안 살아있다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후회는 그 시간 안에서 이미 다 끝났죠. 조명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분은 2007년 청파동 실종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간이 18년,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 이제 그녀가 직접 말합니다. 서희진 씨입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온 사람이에요.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SNS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샵사인 서희진 귀환 샵사인 청파동 실종사건 샵사인 진실을 말하다.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5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희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언쟁이 있었어요. 저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저를 밀쳤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고, 그 뒤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딘가에 버려졌어요.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고, 이름도, 얼굴도 다 잊은 상태였죠. 진행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은 언제 돌아오셨나요? 2년 전, 교통사고 후에요. 병원에서 뇌파 검사 중.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이름과 아이, 집까지도. 방송 화면에 단독 공개라는 자막과 함께 김도진과 최서영의 과거 통화 녹취 일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거야? 혹시 살아있다면? 그럴 리 없어. 내가 처리했어.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별표, 와, 진짜 영화 같아. 별표, 남편이 죽인 줄 알고 숨긴 거야? 살인 미수 아니야? 별표, 아들 민재는 알고 있을까? 그 시각, 김도진은 집거실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유리컵이 부들부들 떨리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럴 수가. 최서영은 창백한 얼굴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하지만 도진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방법은 있어. 민재만 내 편이면. 그 순간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다 봤어요. 도진은 급히 일어섰습니다. 민재야, 그건 다 오해야. 내 엄마가. 그 사람은.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엄마. 기억나요. 자장가도, 손길도. 그건. 지금 엄마랑 달랐어요. 도진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난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은 진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김도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말할 것인가, 혹은 또다시 숨길 것인가. 김도진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고 마치 벽지를 바라보듯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면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죽은 척, 실종된 척하게 만들었어요? 도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땐 무서웠어. 너까지 잃을까 봐, 그 여자가 널 데려갈까 봐, 그래서. 그 말에 민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날 데려간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그날 이후 내가 계속 악몽을 꿨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진은 그제야 민재가 자신을 더 이상 아들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서희진을 향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고 김도진과 최서영의 비리는 빠르게 온라인 수사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서희진 씨를 지지합니다. 김도진 회사, 불매합니다. 그 녹취, 명백한 범죄잖아.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당시 종결 처리된 실종 사건을 정식으로 살인미수 및 실종위조 혐의로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송정우 기자는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곧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에서 이제 증언자로 가는 거네요.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한편 최서영은 집안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났어. 아무 데도 못 가. 그녀는 서랍을 열어 도진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계좌 내역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죄를 덮기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었고 이제는 그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서에 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수했습니다. 2007년 5월 18일 김도진 씨의 범행을 알고도 숨겼습니다. 저 역시 그 여성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두려워 도피를 선택했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최서영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되었습니다. 뉴스는 곧바로 속보를 띄웠습니다. 속보 김도진 아내 최서영, 실종사건 은폐 시인 경찰 수사 본격화. 그 소식을 들은 김도진은 자신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아빠는 아빠답지 못했다. 너만은 그 여자처럼 잃고 싶지 않았어. 민재는 그 문자를 읽고도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결국 아빠를 위해서만 살았어. 엄마는 날 위해서 사라졌고.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도 미움도 아닌 이제는 끝이 났다는 긴 시간 동안의 비틀린 진실을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서희진의 복수는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익힌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돌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검찰청 브리핑룸. 플래시 세례 속 수사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도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실종신고 조작, 공문서 위조, 불법 재산 은닉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오갔고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돌아와 모든 걸 뒤집었다. 1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한편 희진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모든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김도진은 저를 밀쳤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겪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기록은 없지만 사라진 3개월의 기억은 이제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거짓을 만들었는지도요.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나 당시 상황의 세부는 기억나시나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안, 커튼 뒤 벽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페인트 칠로 덮었겠지만 재검하면 흔적이 나올 거예요.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김도진의 집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재 벽면 일부에서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희진은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모든 색은 결국 그날의 피 한 방울에서 시작됐네요.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2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 다른 하나는 최근 아버지와 함께 등산 갔던 사진. 그는 속삭였습니다. 둘 다 내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달라? 그때 희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희진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가로등 아래 앉아 조용한 밤 공기를 함께 마셨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한테 화도 났지만 가끔은 이해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희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그 시간들이 너를 아프게 만들었을까봐. 그게 가장 미안했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희진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내 엄마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그녀를 죽었다고 선언했던 그 모든 날들이 드디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송정우 기자의 다큐멘터리 그날 이후 나는 누구였는가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희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살아있는 증언자이자 스스로를 복원해낸 한 여성의 초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희진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합니다. 이 시대의 진짜 생존자. 아들 민재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드디어 김도진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감춰온 모든 시간이 한 여자의 목소리 하나로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김도진은 회색 수의를 입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눈이 커졌습니다. 서희진. 도진이 접견창 앞에 앉자 투명 유리 너머로 희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도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18년이 걸렸어.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이제 알겠더라. 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희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 내 인생도, 내 아이도, 내 기억도 다 무너졌는데. 도진은 애써 눈을 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괜찮아? 나중에라도 날 이해해줄까? 희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있는 법은 배울 거야. 그 말에 도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희진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가 될 거야. 나처럼 누군가를 절망 속에 남긴 죄가 어떤 건지.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 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희진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도진은 망연한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1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실종신고 조작, 공문서 위조, 불법 재산 은닉 혐의로 김도진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서영은 위증 및 증거 은닉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은 침묵 속에 판사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범죄입니다. 도진은 판결문을 듣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복 입은 판사를 바라보며 어딘가 끝났다는 듯한 눈빛만이 떠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희진은 민재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서희진 씨, 복수는 끝난 겁니까? 김도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희진은 멈춰서서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이 자기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흔들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옛 일기장을 꺼내어 책상에 앉았습니다. 2007년 5월 18일로 시작된 페이지를 조용히 찍고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그 조각은 밤하늘을 타고 흩날리며 마치 이제야 진짜로 끝이 난 한 시대를 상징하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희진은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도심 한쪽 구석, 오래된 피아노가 놓인 창가의 방,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기억 저편, 민재가 아기였던 시절, 자장가를 불러주며 손을 잡고 연주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진은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에게.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다. 세상은 나를 지웠고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 척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기억을 정리하는 용도였지만 곧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의 원고는 한 출판사에 채택되었습니다. 편집자는 말했습니다. 희진 씨, 이건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흔드는 증언이에요. 출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 무렵 민재는 학교에서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방송에 나온 사람 맞지? 그 엄마 되게 멋있더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엄마야. 다시 돌아온 진짜 엄마. 그날 밤 민재는 희진의 원고 초안을 몰래 들춰봤습니다. 책장 한 페이지에 자신을 언급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민재를 위해 살아남았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 아이를 절대 잊지 않았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 페이지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엄마를 기억해. 항상.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에게 서희진 지음 그녀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올라왔고 이제는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좌석은 모두 매진이었고 무대에 오른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숨긴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희진 씨,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당신 책 덕분에 이혼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송정우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증언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김도진에 대한 2심 재판도 곧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면회 거부, 모든 외부 접촉 단절.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 교도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 면회 오신 분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괜찮으세요? 김도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누구의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진아, 넌 살아냈구나. 한 사람의 침묵이 18년을 지배했지만 한 사람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희진의 삶에도 처음으로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의 인터뷰, 북토크 행사, 그리고 여성 인권단체에서 주최한 포럼 초청까지. 희진은 매일같이 새로운 무대에 서고 있었고 그 속에서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포럼 무대 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서희진 씨에게 용기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희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또렷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 나를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청중 중 한 청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트 한 귀퉁이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 문장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희진에게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영어 수행평가 과제예요. 주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희진은 사진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살아냈어. 그게 엄마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며칠 후
그녀는 민재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래전 민재가 3살 무렵 함께 갔던 동해 바닷가. 그 바닷가에 다시 서서 희진은 바다를 향해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야. 잘 살아왔지?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에 말했어요? 희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다는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기억도 상처도 다 흘려보낼 수 있대. 민재가 조용히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흘려보내요, 우리. 그 말에 희진은 민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희진의 책은 교육부 추천도서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사 연수 과정에서도 인권교육 필독서로 채택되었고 서희진은 예기치 않게 사회 변화의 얼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그녀를 미워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면서 책 팔아먹는 거 아님? 도진 씨 입장도 들어봐야지. 저 여자는 면죄부 받은 거냐? 희진은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곧 그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강연 자료의 첫 슬라이드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죽이려 하겠죠. 하지만 그건 내 존재가 불편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숨기고 있던 걸 털어놨어요. 그게 가능하단 걸.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희진은 그 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도 살아가는 거야. 진짜로. 희진의 복수는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살아있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민재의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가 열리던 날, 희진은 민재와 함께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듬은 교복 차림의 민재는 한결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민재는 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심리학 전공하고 싶어요. 희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심리학. 갑자기 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요.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도 살아남는지. 그 말에 희진은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마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누구보다 깊을 거야. 그건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봤기 때문이야. 며칠 뒤 한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희진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화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희진은 제작사 측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건 단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극적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작사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틀은 희진이 직접 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해 겨울, 민재는 수능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험보다 더 긴장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돌아왔던 그날. 희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희진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그날 이후 비로소 내가 다시 나일 수 있었어. 같은 시기 김도진은 교도소 안에서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 말에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보고서에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진심의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해의 마지막 밤, 희진은 작은 소극장에서 열린 연말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 중에는 민재와 그의 친구들, 또 책을 통해 희진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무거운 말이니까요. 나는 단지 내 존재를 지우고 떠났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민재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그 박수는 천천히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을 스스로 되살렸고 그 살아있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아침, 희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을 덮은 민재는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TV에선 새해 인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나, 이제는 누구의 흔적도 아닌 내 이름으로 남고 싶다. 같은 시각, 영화 그날 이후에 캐스팅이 확정되었고 시나리오 리딩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진은 촬영장에 초대받아 배우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역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연기로 표현하면 돼요. 진짜 고통은 말 없이 견디는 사람들이 겪는 거니까.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감독은 매일 희진에게 편집본 일부를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희진은 몇몇 장면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달라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순간엔 너무 두려워서 눈물도 나지 않았거든요. 감독은 그 말을 고스란히 장면에 반영했고 한 컷 속 침묵은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봄이 되었고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서희진과 민재는 함께 해외에 나간 첫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희진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않았어. 그저 살아남자는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민재가 웃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결국 이긴 거죠.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심사위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침묵 속의 외침을 대신해준 사회적 증언입니다. 귀국 후 영화는 국내에서도 개봉되었고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을 나서며 눈물을 훔쳤고 온라인 리뷰에는 수천 개의 감상평이 쏟아졌습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더 아팠다. 모든 서희진에게 박수를. 더 이상 아무도 사라지지 않기를. 희진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고사한 채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다음 책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기록 말고 살아보려고요. 기록은 충분히 했어요. 그녀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심리학과 수석 입학. 입학식 날, 그는 학과장 연설 중 소개받은 뒷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건 아픔을 기억으로, 기억을 힘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엄마입니다. 그날 강당 안에 모든 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희진은 객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희진은 출판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국제여성인권포럼의 키노트 연설자로 초청받으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너무 먼 자리, 너무 많은 사람들 앞, 하지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건 엄마가 살아서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희진은 무대에 섰습니다. 파리, 세느강 근처 대형 컨벤션홀.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향해 시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서희진입니다. 관중 속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냈고 한 여성은 가슴을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너무 흔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희진은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영화 그날 이후가 아카데미상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독은 제작진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고 국내외 언론은 다시 한번 서희진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매스컴에 둘러싸였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한 방송사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짐이더라도 짊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해 겨울, 김도진은 교도소 안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긴 재판과 수감 생활 속에 그의 육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 고. 도진은 한 장의 종이를 받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나는 결국 너를 죽이지 못했다. 그 편지는 희진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열어보고 아무 말 없이 불에 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엄마는 필요 없어. 민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남은 무언가를 기억 속에서 지워내듯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희진은 더 이상 뉴스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도 이제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민재와 커피를 마셨고 매주 월요일마다 피아노 레슨을 했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렸고 어느 날은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는 느낌이야. 죽은 줄 알았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그 이름은 이젠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자의 이름이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지울 수 없는 삶의 증명이었습니다. 2026년 봄, 어느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 서희진은 민재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희진은 햇살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책 표지로 써도 될까요?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 진짜 좋아 보여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제목은 내가 정해줘.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움이 끝나면 삶이 시작된다. 희진은 그 제목을 들으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네. 같은 시각, 도서관 한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서희진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살아남은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뭉클해?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내 목소리 내보고 싶어졌어. 희진의 이름은 어느새 사회교과서 한 귀퉁이의 사회적 생존의 증언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출연한 영화 그날 이후는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본상 후보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해외 취재진의 요청에도 희진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재와 함께 집거실에서 생중계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After That Day. 관중의 박수 속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고 감독은 수상 소감 중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살아남은 한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서희진 씨, 이건 당신의 상입니다.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상 받았어요. 희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널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상이야. 그날 밤, 희진은 잠들기 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서희진. 공원길을 걷는 서희진과 민재의 뒷모습.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하늘엔 연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한 번 지워졌던 이름, 다시 쓰여진 삶. 진짜 끝은 죽음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